안녕하세요. 유기화학 강사 안정민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유기화학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은 엄청 재미있게 유기화학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목표는 구조와 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먼저 유기화학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기화학을 포함하고 있는 큰 카테고리 과목인 화학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이라는 과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물질의 특히 성질, 그리고 조성,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종류, 그리고 구조, 화학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변화, 어떤 반응을 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수반하는 에너지의 변화를 연구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를 바로 화학이라고 합니다. 아마 유기화학을 수업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화학 수업을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유기화학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화학의 정의를 내렸고요. 결국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그 변화의 화자가 바로 화학이랑 같이 공유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변화할 때 그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화학입니다. 화학은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카테고리가 바로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모두 포함하는 가운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유기화학과 무기화학은 크게 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별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카본인데요. 사람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분석하다 보니 그 화합물에서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로 크게 나눌 수 있었고 그 중에 특히 탄소를 포함하는 것들이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 유기체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동물, 식물, 그 미생물, 이런 물질들을 다 포함해서 살아있는 유기체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화학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유기화학이 되겠지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그러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조성, 성질,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탄소가 없는 모든 물질에 대한 것이니까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금속이나 비금속 물질들이 무기화학에서 다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 3가지 화학 과목들은 물리화학의 경우 이런 탄소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학문이 되겠고, 그리고 분석화학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지 분석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분석화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도 특히 동물이나 식물에 포커스를 해서 조금 더 그 생명체 내에만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생화학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계시다면 유기화학, 무기화학, 물리화학, 분석화학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운 뒤에 생화학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유기화학 부분의 말미에서 생화학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화학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유기화학이 어떤 과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유기화학은 화학의 카테고리 내에 존재를 하므로 유기화합물에 대한 화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기화합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기체,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바로 유기화합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유기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고, 그리고 특히 이 유기화합물들은 모두 탄소라는 원자를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포함한 모든 물질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유기화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공부하고 나서 유기화학 나중에 그거 배워서 어디다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 거죠. 합성.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을 해서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먹게 되는 다양한 의약품들 대부분 화학적인 합성 방법으로 합성이 됐는데요. 그 합성 방법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유기화학의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천연물들, 천연 화합물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합성하는 것도 유기화학의 목표가 되겠죠. 이러한 천연 화합물들은 아직 의약품이 되지 않았지만 어떤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다면 의약품으로 충분히 개발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산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고분자 화합물. 아마 탄소로 구성된 플러렌이라는 구조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또 유행하고 있는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그런 고분자 화합물들은 굉장히 산업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모두 유기화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기화학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편하고 아프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화학을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유기화학을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기화학 정의를 내렸으니까 유기화학에 필요한 기초부터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구조와 결합에 대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특히 원자 구조론과 그리고 전자 궤도 함수 그리고 양자수 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구조와 결합이라는 것은 탄소 화합물 또는 유기 화합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의 구조와 그리고 그 기본 결합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먼저 알고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탄소 화합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구조인 원자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원자를 통해서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원자와 다른 원자가 만나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결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결합을 이해한 뒤에 탄소 화합물 또는 분자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에서 결합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확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결합과 분자 구조에 대해서 하나씩 영역을 넓혀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 구조론입니다. 제가 지금 그림으로서만 원자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원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화합물을 잘게 쪼개서 조각을 내었을 때 가장 작은 구조,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로 내려갔을 때 그 구조를 바로 원자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원자라는 것은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원자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바로 원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핵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가 있죠. 여기서 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양성자와 그리고 이 플러스 전하와 강한 인력을 가지게 되는 마이너스 전하로
구성되어 있고, 이 양성자가 뭉쳐져 있는 핵을 단단히 유지시키기 위해서 중성자가 추가되어 존재함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원자의 구조이죠. 여기서 특히 결합, 어떤 다른 원자와 연결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주로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고전적인 이론에서 원자의 핵과 전자는 왼쪽과 같은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성자가 가운데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전자들이 어떤 궤도를 가지고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은 수소 원자,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 전자가 하나 있는 원자에만 정확하게 들어맞았고, 전자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이론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 형태가 바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그림인데요. 양성자인 플러스 전하가 원자의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전자의 위치는 우리가 특정 시간대에 특정 전자의 위치가 궤도를 따라서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 전자의 위치를 전자 구름으로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이 전자 구름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점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원자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자가 특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 존재할 확률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우리는 점으로 나타내어서 결국은 이런 구름이 될 때까지 점을 찍어주면 그것을 전자구름이라고 하고, 이 전자는 이 전자구름만큼 핵 주변에 존재할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일 수도 있지만 하나씩 개념을 좀 더 알아가면은 이 구름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브리프하게 봤으니까 이 전자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원자 기호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 원자의 영어 이름이 엘리먼트고, 그것의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우리는 원자 기호를 작성하게 됩니다. 원자 기호. 그리고 왼쪽 하단에 그 원자가 가지는 원자 번호를 작성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단에 질량수를 작성해 주게 됩니다. 원자 기호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화학을 배웠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기율표, 화학책이나 유기화학책 1페이지에 주기율표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기율표 기본적으로 1번부터 20번 원자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족,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족의 종류에 따라서 4개 또는 5개 정도의 원자를 암기해서 같은 족에 포함된 원자들이 같은 특성을 가진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에서 유래된 약자로 원자 기호를 적고, 그 다음에 그 원자가 가지는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결정되고, 그것을 왼쪽 하단에 작성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수 같은 경우는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중성자의 수와 양성자의 수를 합해서 주로 계산이 되고, 일반적으로 원자에 존재하는 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으므로 질량수는 대부분 원자 번호 곱하기 2를 하면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번 원자인 소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듐 또는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원자는
나트륨 이라고 하는 원자는 앞에 두 글자를 따서 NA라고 원자 기호를 적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의 개수가 11개이니까 그 원자 번호가 11번 왼쪽 아래에 그것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질량수는 23으로 계산이 되었네요. 보통 곱하기 2를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차이가 있으므로 소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질량수가 2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이라고 왼쪽 상단에 적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듐 또는 나트륨 원자가 가지게 되는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가 더 많을 경우에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또는 전자를 많이 얻었을 때 마이너스라는 전하가 생겼을 경우 전하를 표시하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에 그것을 작성해 주게 되죠. 또는 라디칼이라는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점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나중에 탄소 라디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라디칼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듐 원자가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숫자를 적지 않지만 개수가 늘어나고 많아질 경우에 우리는 개수를 오른쪽 하단에 2개 또는 3개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탄소에다가 이 원자 기호 작성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배웠으니까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탄소는 주기율표상 원자번호 6번인 원소예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 6이라고 원자번호를 써주고 그 다음에 질량수는 곱하기 2인 12 내외의 질량수를 가지니까 왼쪽 상단에 12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탄소의 개수가 2개 또는 3개일 때 오른쪽 하단에 2개라고 적거나 또는 3개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이 탄소는 나트륨 같은 경우는 금속 원자라서 대부분 플러스의 전하를 가지게 되지만 탄소는 다양한 전하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라디칼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을 전하라고 하고 전하는 오른쪽 상단에 적어주게 되죠. 그럼 원자와 원자의 작성법, 원자가 가진 정보에 대한 작성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 같으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원자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궤도 함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이 궤도 함수라는 것은 모두 전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양성자는 특정한 결합을 형성할 때 크게 작용하지 않고 양성자 주변에 존재하는 전자가 옆에 있는 물질 또는 원자와 만나서 결합을 형성하게 되므로 이 전자의 거동을 이해해야 우리는 원자 둘이 만나서 연결되는 결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의 거동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궤도 함수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굉장히 똑똑한 원래 수학자였던 어떤 과학자가 전자의 거동을 궤도 함수에 적용시켜서 계산을 해봤더니 그것이 실제 모델과 딱 들어맞았다. 그래서 궤도 함수를 이용해서 전자의 거동을 설명하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전체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자 궤도 함수란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에 가능한 위치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궤도 함수를 우리가 전자에 적용해서 계산하는 이유는 전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결합을 만드는데 전자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원자 궤도 함수를 적용하게 되었고 그것을 파동 방정식에 적용해서 계산을 했을 때 우리는 전자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전자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겠죠. 전자를 파동 방정식의 모델에 적용해서 계산한 이유는 마치 광자처럼 전자도 파동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자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이동하는 빛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체를 광자라고 하고, 이러한 광자는 특정한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동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자도 질량수가 작긴 하지만 특정 질량을 가지고 파동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고 위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파동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동 방정식의 해를 계산해 보았더니 그것이 바로 푸사이라는 값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는 이것을 오비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비탈이라는 거는 전자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전자 구름의 모양을 바로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파동 방정식의 해가 푸사이이고 그것을 점으로 찍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이 오비탈이라는 거죠. 전자 구름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는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이러한 전자 구름의 모양을 사람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냈고, 이 오비탈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 파동 방정식의 해는 푸사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파동 방정식의 해를 푸사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 푸사이를 제곱했을 때 우리는 전자 구름을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고요. 이것은 보통 전자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되는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구름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파동 방정식의 해를 제곱해서 점으로 찍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자 구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확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90에서 95% 정도로 제한을 해서 나타냈을 때 다음과 같이 3D 구조로 전자 구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파동함수의 제곱, 푸사이의 제곱의 점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점의 형태는 3차원 구조를 통해서 지금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G축 의 3차원 구조에서 구름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모든 오비탈의 형태가 다음과 같진 않지만 여기 있는 구름의 형태가 바로 특정 오비탈, 전자구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은 푸사이의 제곱을 점으로 찍었을 때 나타나는 형태이다. 그리고 이 전자구름을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내용은 다 지나갔고요. 이제 유기화학에 필요한 내용을 추출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전자구름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어떤 형태가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자구름의 형태인 오비탈은 바로 S 오비탈이 되겠습니다. S오비탈. S오비탈은 조금 전에 그림에서 봤던 것과 같이 X, Y, G축 3차원을 기준으로 구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형.
그리고 이 s 오비탈은 우리가 나중에 양자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그때 부양자수 0에 해당하는 오비탈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오비탈이 S라는 형태일 때 공유하는 구조가 바로 XY 지축을 따라서 구 형태라는 것인데, 그 앞에 써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그 사이즈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s 오비탈보다는 2s 오비탈이 조금 더 크고, 그리고 3s 오비탈이 조금 더 전자 구름의 형태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을 반대로 쓴 것이 이제 1s 오비탈 전자는 2s 오비탈 전자보다 핵과 더 가까이 있고 그리고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말은 핵에 더 강하게 묶여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전자 하나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어떤 전자가 1s 오비탈에 있다. 그러면 그 전자가 존재할 확률, 분포를 나타냈을 때 전자가 가지는 부양자수가 0이라면 XY 지축을 따라서 구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2D 구조로 잘라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고 여기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3차원의 구조를 X축과 Y축을 가진 2차원의 구조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XY축이 크로스되는 원점을 핵이 존재하는 위치라고 했을 때 s 오비탈의 전자는 이 핵과 같은 축일 때 가장 최고치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핵과 가까이 있을수록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고 핵과 멀어질수록 그 확률이 낮아지게 되는 오비탈의 모양이 바로 s 오비탈이 되는 것입니다. 핵과 이것을 이제 글로 표현하면 핵 근처에 전자 존재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게 s 오비탈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s 오비탈은 구형이라는 거, 그리고 부양자수가 0이라는 거, 그리고 핵 주변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 오비탈 앞에 써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그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데, 그때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이 전자그룹 내부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어두운 부분을 노드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요. 노드. 한국말로 하면 마디라고 합니다. 노드가 존재하게 되고, 이 노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s 오비탈은 1s 오비탈일 때 노드가 존재하지 않고요. 2s 오비탈이 됐을 때 노드가 하나 나타나게 돼서 다음과 같이 그림에서 전자 구름 사이에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일시적으로 0이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3s로 더욱 커졌을 때 노드가 2개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드라는 것은 마디라고도 하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 되는 특정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s 오비탈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으니까 다른 오비탈의 모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자구름의 형태인 p 오비탈입니다. p 오비탈. 전자구름의 형태.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계산해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점으로 나타낼 때 그 구름의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먼저 배웠던 s 오비탈이고 두 번째가 바로 p 오비탈이죠. 이 p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1에 해당하는 오비탈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까 s 오비탈은 부양자수가 0이었죠. p 오비탈은 1이고요. 이 p 오비탈은 s 오비탈과 다르게 R형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까 s 오비탈은 x축, y축, z축을 따라서 핵 근처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가장 높아서 다음과 같이 구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p 오비탈은 그것과 다르게 핵이 존재하는 점을 기준으로 핵과 점점 멀어지면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증가했다가 다시 어느 시점에서 감소하게 되고 그것이 모든 차원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다음과 같이 R형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신기한 것이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x축, y축, z축을 따라서 각각의 R형이 하나씩 모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기 써 있죠. px, py, pg. 여기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 x축을 따라서 R형 형태의 p 오비탈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y축을 따라서 R형 형태의 p 오비탈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z축을 따라서 R형이 하나 더 존재하고 있죠. p 오비탈이. 그래서 p 오비탈은 각각 x축, y축, z축을 따라서 하나씩 존재하게 되고 그것을 모두 합쳐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꽃잎 형태로 p 오비탈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 합쳐놓고 보니까 어떤 구 형태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p 오비탈은 결국은 각각의 R형이 3개 합쳐져서 만들어져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R형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는데 각 오비탈은 2개의 로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로브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쁜 그림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X축을 따라서 R형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 이때 원자 핵의 위치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예쁜 전자구름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각각 로브라고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로브. 그리고 왼쪽도 로브. 이 로브는 한국말이 없고 뭐 귓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귓볼은 좀 어색하죠. 보통 로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 주변을 핵 근처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에 2개의 로브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핵이 존재하는 위치에서 전자가 분포할 확률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네요. 그것을 우리는 노드라고 한다고 했죠. 노드, 마디. 아까 2s나 3s 오비탈에 존재하는 노드는 p 오비탈에선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2 로브가 있고 그 로브 사이에 마디라고 하는 노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노드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일 때 그것을 노드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각 로브는 마디 면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0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파동 함수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p 오비탈을 그렸을 때 핵이 존재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임의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점점 커져서 플러스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왼쪽 로브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게 되는 시점에 중간에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마디이기 때문에 마디면을 지나게 됐을 때 파동 함수의 부호가 바뀐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바로 우리는 위상이라고 하는데요. 위상. 이거는 실제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임의로 만들어낸 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과 양이 있듯이 여기 로브를 한쪽은 플러스라고 지정을 한다면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것이 바뀌기 위해서는 마디를 지나야 된다라는 정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자를 파동 운동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전자가 파동 운동을 할 때 어떤 0점을 지나고 나면 궤도 함수 운동을 하는 전자가 플러스 위상을 가졌다가 0점을 지날 때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위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위상이 바뀌는 지점을 마디라고 하죠. 그것을 전자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전자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왼쪽 로브와 플러스 로브가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각각 반대의 부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는 점을 마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구름의 형태가 s오비탈과 p오비탈로만 나타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다른 다양한 더 어려운 형태의 오비탈이 많지만 우리가 유기화학을 공부하는 데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일단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만 일단 이해를 하고 조금 더 자세히 전자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상대적으로 어떤 에너지 차이를 보이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s오비탈은 구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부양자수 0의 값을 가지고 그리고 마디가 없다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오비탈 같은 경우는 R형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양자수가 1일 때 p오비탈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R형은 마디와 로브를 가지고 있다. 까지 이해를 했을 텐데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상대적으로 어떤 오비탈이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지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화학 또는 유기화학에서 나타내는 에너지 도표,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을 에너지 도표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도표. 일반적으로 0이라는 에너지를 가졌을 때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낼 때 특히 핵은 0의 위치에서 굉장히 아래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핵이 에너지 0이라고 했을 때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만큼 전자가 존재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자가 앞에 있는 숫자가 1, 2, 3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이것은 핵과 멀리 떨어져 있다. 핵과의 거리가 증가하고 있다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에너지 레벨을 가진 핵과의 거리가 동일한 같은 2라는 숫자를 가지더라도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를 설명해 보면 s보다는 p오비탈이 조금 더 높은 에너지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는 s오비탈보다는 p오비탈이 더 크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앞에 숫자가 3이 된 경우에 3s, 3p, 그리고 3d 오비탈을 가질 수 있는데 d 오비탈은 s, p 오비탈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을 상대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숫자가 커질수록 핵과의 거리가 증가되고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s 오비탈보다는 p 오비탈이 더 높은 위치에 d 오비탈, f 오비탈로 갈수록 더 높은 에너지 또는 핵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핵과의 거리를 측정해 봤을 때 1s 오비탈을 가지는 에너지가 이 정도라면 2s 오비탈이 가진 에너지는 여기 정도, 그리고 3s 오비탈이 가지는 에너지가 여기 정도, 그리고 4s 오비탈이 가지는 에너지가 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타내었을 때 핵에서부터 거리를 측정하면 1s 오비탈이 핵과의 거리가 가장 멀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2s 오비탈, 3s 오비탈로 갈수록 거리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핵과의 거리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는 거리라고 하지 않고 상대적인 간격이라고 할게요. 오비탈 앞에 써 있는 숫자가 증가할수록 상대적인 간격은 줄어들게 된다. 그것이 상대적 에너지 도표에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s 오비탈, p 오비탈로 갈수록 상대적인 에너지는 더 높아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핵과의 거리가 멀리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 구름을 나타내는 오비탈, 그 중에 특히 s 오비탈, p 오비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조금 더 이 전자 구름을 나타나게 만든 그 파동 방정식의 해들이 양자수라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양자수라는 것인데요. 양자수는 바로 파동 방정식의 해, 여기 이제 푸사이라는 값을 이제 다른 부호로 나타냈는데 이것은 전자 구름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점으로 나타낸 것이 전자 구름이라면 그것을 3차원 내에서 숫자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양자수인 거예요. 양자수. 그래서 이 양자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전자의 상대적인 에너지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굳이 그림으로 보지 않아도 전자의 에너지를 숫자로 표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자수에는 크게 4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4가지 양자수는 크게 주 양자수, 그리고 부 양자수, 다음 페이지에 나올 자기 양자수, 그리고 스핀 양자수 4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 양자수는 여러분은 핸드아웃에 나와 있지만 스몰 n이라는 약자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주 양자수의 값은 1부터 양의 정수로 하나씩 증가하게 됩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에 적용을 하자면 첫 번째 껍질인 K 껍질이 바로 주 양자수 1에 해당하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 양자수 2에 해당하는 에너지 전자 껍질은 M 껍질이죠. K, L, M, N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주 양자수가 늘어나는 것과 알파벳이 매칭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 껍질 K 껍질이다 그러면 그것을 주 양자수 1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 양자수는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전자의
에너지 레벨을 설명하게 됩니다. 또는 껍질. 전자가 위치하고 있는 껍질이 어디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전자 에너지 도표를 그렸을 때 1s-오비탈, 그리고 2s-오비탈, 3s-오비탈과 같이 나타냈을 때 앞에 써 있는 숫자 있죠? 1, 2, 3. 이것이 바로 주양자수인 겁니다. 주양자수. 이것이 전자 껍질을 구별해서 가장 큰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양자수가 바로 부양자수입니다. 부양자수는 이름이 많아서 방위양자수 또는 각운동량 양자수라고도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은 스몰 l로 나타내게 됩니다. 부양자수는 주양자수의 값에 영향을 받게 되고 0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부양자수 0, 그리고 1, 그리고 2 이렇게 양의 정수로 늘어나다가 가장 최대치로 가질 수 있는 값은 n-1의 값까지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s-오비탈과 p-오비탈 설명할 때 부양자수가 0이다 또는 1이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수 0일 때 그거는 s-오비탈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자수가 1일 때 그것은 p-오비탈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양자수가 2일 때 d-오비탈, f-오비탈 이렇게 알파벳의 순서대로 증가하게 되죠. 여기서 d, F, 그 다음 G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양자수가 0이라는 것은 1s-오비탈을 의미한다. 부양자수가 0이라는 것은 s-오비탈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양자수가 1이라는 것은 p-오비탈을 의미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부양자수는 전자 에너지 레벨 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양자수는 주양자수와 다르게 전자 구름의 형태를 설명하게 됩니다. 형태. 그러니까 아까 1s-오비탈, 2s-오비탈,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에너지 레벨에 이 p-오비탈이 존재하게 될 때 s-오비탈과 p-오비탈은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형태가 다르죠. 그것을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s-오비탈일 때는 0, p-오비탈일 때는 1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양자수입니다. 해서 L의 값이 0일 때 우리는 그것이 s-오비탈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 부양자수의 값이 1일 때 우리는 그것을 p-오비탈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이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매칭시켜서 결론을 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이론이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부양자수의 값이 2일 때는 그것이 d-오비탈이다 라고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자수의 값이 3일 때 그것은 f-오비탈이다 라고 매칭을 시키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값 0과 전자구름을 찍었을 때 그 형태가 어떤 샤프한 픽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s를 따서 적용을 하게 돼서 s, p, d, f 순서로 숫자와 매칭이 되게 됐으니까, 그리고 일단 우리는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부양자수가 0일 때 s-오비탈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양자수 1일 때 p-오비탈을 의미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부양자수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오늘 배울 세 번째 양자수가 바로 자기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는 스몰 m의 L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L이라는 값을 적어준 이유는 부양자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양자수에 의한 영향을 스몰 l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기 양자수가 숫자로 나타날 때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L로부터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1만큼 증가한 값, 그리고 0을 거쳐서 L로부터 마이너스 1만큼 한 값, 그리고 플러스 L의 값을 가질 때까지 숫자를 가질 수 있고요. 이러한 자기 양자수는 어떤 전자구름이 오비탈의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오비탈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또 무슨 말일까? 자기 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성을 나타내 줍니다.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부양자수가 0일 때 가질 수 있는 자기 양자수의 값은 마이너스 L로부터 0을 거쳐서 플러스 L까지의 값만 가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부양자수의 값이 0일 때 가능한 자기 양자수의 값은 0 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0 플러스 0이니까 0. 이 말은 오비탈이 방향성이 없는 구형의 S오비탈을 나타낸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부양자수가 0일 때 이것은 S오비탈을 의미한다 라고 했고, S오비탈은 X축, Y축, G축을 기준으로 방향성이 없이 구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방향성이 없죠. 그것을 숫자로 나타냈을 때 0이라는 하나의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자수의 값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부양자수의 값이 1일 때 이것은 P오비탈을 의미한다고 했고, P오비탈은 각각 PX, PY, PG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것이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면 자기 양자수의 값은 부양자수의 값의 마이너스 한 값, 마이너스 1, 그리고 1을 더해서 0, 그리고 플러스 양자수의 값 2까지 총 3가지의 값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각각 PX 오비탈, PY 오비탈, PG 오비탈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 오비탈의 그림을 그릴 때 방 3개를 나타내죠. 그리고 각각의 방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각 2개씩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방 3개로 나타내는 것이 각각 PX, PY, PG 오비탈이고, 이것을 숫자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오비탈의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조합으로 3개의 조합이 있다, 하나의 조합, 하나도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양자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수 중에 스핀 양자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앞에 스핀이 붙으니까 스몰 m에 s라는 스몰 문자를 붙여서 나타내게 되고, 스핀 양자수는 숫자로 나타냈을 때 항상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2분의 1 값만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전자의 스핀 방향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가 존재할 때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고, 이 전자의 스핀 방향은 한 방에 채워져 있는 전자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스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핀 양자수는 항상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특정 1s 오비탈에 전자를 채워 넣었을 때 전자 하나는 위쪽으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두 전자의 스핀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어렵지만 우린 4가지 양자수에 대해서 배웠고,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탄소의 전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양자수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황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양자수의 개념을 암기한다면
다양한 원자에 대해서 양자수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탄소에 존재하는 전자의 양자수를 나타내고 오비탈의 형태를 그려보자 라고 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탄소는 6번 원자고 6번 원자라는 거는 양성자도 6개 있지만 그 속에 전자도 6개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탄소에 존재하는 6개의 전자를 배치를 먼저 해보고 그 속에 존재하는 전자의 양자수를 나타내고 보고 그 다음에 오비탈 그려보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전자 배치 이론을 배우진 않았지만 탄소에 1s 오비탈의 전자를 2개 배치하고 그 다음에 2s 오비탈의 2개 그리고 2p 오비탈의 전자를 2개 배치하면 탄소의 전자를 모두 나타낸 형태가 되겠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비탈의 형태를 그냥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고 이 p 오비탈이다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 존재하는 오비탈에 전자를 채워 넣어 보면 하나, 둘, 그리고 2s 오비탈에 하나, 둘, 그리고 2p 오비탈에 하나, 하나 전자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화학 지식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핵이 낮은 에너지에 존재했을 때 1s 오비탈은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을 존재하고 그 다음 2s 오비탈, 그 다음 2p 오비탈은 방이 3개니까 2p 오비탈. 이렇게 상대적인 에너지 레벨이 증가하면서 각각의 오비탈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고 거기에 전자를 채워 넣을 때 1s 오비탈부터 전자를 2개 그리고 2s 오비탈의 전자 2개 2p 오비탈에 전자 2개 이렇게 전자를 채워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탄소에 존재하는 각각의 전자가 가진 양자수를 숫자로 나타내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부터 4개의 양자수를 통해서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 양자수는 1, 2 이렇게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주 양자수의 값은 1이 되겠죠. s 오비탈 앞에 1이 써 있으니까. 그리고 s 오비탈이라고 했으니까 부 양자수의 값은 0이 되겠죠. 그리고 부 양자수의 값은 항상 주 양자수 마이너스 1까지 가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s 오비탈이 가지는 부 양자수의 값이 0이니까 자기 양자수의 값도 당연히 0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만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소문자로 제가 일단 써둘게요. 그리고 마지막 스핀 양자수의 값 같은 경우는 한 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전자의 임의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각각 해서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양자수를 적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1s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숫자로 풀리 나타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1s 오비탈의 바로 옆에 있는 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양자수가 1일 것이고 부양자수 0 그리고 자기 양자수가 0이 될 테고 스핀 양자수만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가지겠죠. 그럼 우리는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다음과 같이 그림 또는 전자 배치의 형태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자수로 에너지를 표현했을 때 그 위치가 어딘지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숫자와 그리고 전자 배치의 형태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양자수의 개념을 배움으로써. 그러면 위에 있는 전자들도 배치를 해볼 텐데 2s 오비탈은 너무 쉬우니까 이 p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 하나만 정의를 해보고 오비탈의 형태를 그려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p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는 주 양자수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p 앞에 2라는 숫자가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p 오비탈이니까 부 양자수의 수는 1이 되겠죠. 여기서 이 s 오비탈과 이 p 오비탈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 양자수가 2일 때 이때 부양자수는 0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씩 더해서
n-1까지 갈 수 있으니까 총 0 그리고 1이라는 숫자를 가질 수 있겠죠. 부양자수가 0일 때 그 오비탈은 s고 1일 때 그 오비탈은 p이고 우리는 그 중에 p 오비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양자수 l은 1인 조합을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양자수의 값은 부양자수의 값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 1 그리고 0 플러스 1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 중에 임의로 우리가 하나 선택해서 뭐 0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의 값을 정하면 됩니다. 저는 가운데 있는 전자라서 그냥 0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핀 양자수의 값도 임의로 2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p 오비탈에 존재하는 하나의 전자의 에너지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 됐죠. 이것이 우리가 양자수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어떤 전자를 그림으로 또는 형태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보고 그 다음에 s오비탈과 p오비탈의 형태를 그려보자 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타나 있는 전자의 구름을 S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1s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의 오비탈 형태는 구형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 p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 구름의 형태는 x, y 지축을 따라서 방향성은 0이라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 중에 한 축을 따라서 R형형으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 가지 자기 양자수의 값, 세 가지의 방향 중에서 하나만 결정을 했으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존재하는 오비탈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p 오비탈의 두 번째 전자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다면 그 왼쪽 칸에 존재하는 전자의 경우에 오비탈의 방향성은 다른 축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다르게 오비탈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양자수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런 전자 배치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덧붙였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배치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축조 원리입니다. 축조 원리는 가장 낮은 에너지 함수부터 전자를 먼저 채운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까 탄소에 전자를 배치할 때 1s 오비탈과 2s, 2p 오비탈 중에서 1s 오비탈의 전자를 가장 먼저 채워 넣은 이유가 바로 축조 원리에 의해서겠죠. 축조 원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2s, 2p 3s, 3p, 3d 이렇게 4s, 4p, 4d, 4f 이렇게 오비탈의 수가 점점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그때 전자를 채우는 순서는 사선을 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1s에 2개씩 전자를 먼저 채워주고요. 그 다음 2s, 2p, 3s, 3p, 그 다음에 4s 오비탈에 전자를 채워 넣으시면 되죠. 해서 이것은 가장 낮은 에너지 궤도 함수. 그러니까 에너지 도표로 나타냈을 때 전자는 당연히 핵이 0의 에너지를 가진다면 핵과 가장 가까운 곳부터 채워주는 게 맞겠죠. 바깥쪽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안쪽부터 채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조 원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경우 여러분들이 다양한 용어로 접해보셨겠지만 베타 원리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양자수가 동일한 전자가 없도록 전자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s오비탈에 전자를 집어넣을 때 1s오비탈에 전자를 집어넣을 때 한 방 안에 전자를 2개 배치했지만 이 전자들은 주 양자수 그리고 부양자수, 자기 양자수가 같고 그 대신 스핀이 서로 반대 방향이라서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되니까 두 전자는 서로 양자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이것을 전자 배치 도표에서 설명하자면 한 방에 2개의 전자가 들어갈 때 같은 스핀 방향을 가지게 배치를 한다면 이 전자는 모든 양자수가
동일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의 스핀을 가진 전자로 채우게 된다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훈투의 규칙 같은 경우는 아직 원리가 아니라 규칙이라는 의미로 남아 있는데요. 훈투 규칙인데 이것은 어떤 전자를 배치할 때 우리는 항상 스핀 양자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p 오비탈에 두 개의 전자를 배치해야 할 때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구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자를 두 개 배치하는데 첫 번째 방에 두 개를 다 집어넣을 때랑 첫 번째 방에 하나, 두 번째 방에 하나 전자를 집어넣을 때 스핀 양자수의 값만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 방에 두 개의 전자를 배치하면 왼쪽 전자가 플러스 2분의 1의 값을 가진다면 오른쪽 전자는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질 테니까 스핀 양자수의 합은 0이 되겠죠. 그런데 각각의 방에 전자를 하나씩 배치한다면 스핀 양자수의 값이 같을 테니까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해서 전자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케이스 중에서는 오른쪽의 케이스가 되도록 전자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훈투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설명으로 내용을 접했겠지만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으니까 베타 원리와 훈투 규칙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탄소에 전자 배치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해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탄소의 원자 번호는 6번이고 탄소 그리고 질량수는 왼쪽 상단에 쓰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가진 전자가 총 6개니까 1s 오비탈부터 채워 넣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전자를 채울 때는 축조 원리를 작성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s, 2s, 2p, 3s 이 순서로 하시면 되겠죠. 가지고 있는 전자가 총 6개니까 1s 오비탈에 2개,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2개 전자를 배치하시면 되고 이것을 에너지 도표로 나타내자면 1s에 2s, 2p 오비탈을 그려놓고 1s 오비탈의 전자 2개 스핀 방향이 다른 게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그리고 2s 오비탈의 전자 2개, 2p 오비탈에 각각의 방의 전자를 하나씩 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훈투 규칙을 적용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 전자 배치는 이 정도로 해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유기화합물에 대한 학문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유기화학은 유기체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구조와 결합에 대해서 이해하기로 했고 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 구조론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때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자는 구름의 형태로 특정한 확률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배우게 됐습니다. 확률 분포를 점으로 나타낸 것이 전자구름이고요. 이 전자구름을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전자궤도 함수에는 크게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있는데 s오비탈은 구형 그리고 p오비탈은 R형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숫자로 나타내는 양자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양자수는 크게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의 값을 가집니다. 각각의 스몰 알파벳과 그 다음에 가능한 가질 수 있는 숫자의 값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전자 배치를 우리가 배웠죠. 전자 배치 이론은 축조 원리, 베타 원리, 훈투 규칙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원리들이 어떤 것을 설명하는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속에서 양자수를 적용해서 전자구름의 형태를 이해한다거나 또는 전자의 에너지를 이해하는데 다음과 같은 개념을 모두 포함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